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능이 떨어지고 환청이 들리는 언니의 괴담.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만난 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보다 3살이 더 많았지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도 못 외우고 지능이 떨어지는 듯해 보이는, 그러나 매우 착하지만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눈치가 없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대부분이 착했던지라 그 언니를 특별히 따돌리진 않았지만 같이 다니기엔 답답해서인지 그 언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날 언니가 제게 상담을 받겠다며 저를 불렀어요. 나 좀 도와줘. 나 환청이 들려. 전 환청 단어를 듣자마자 귀신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더 물었어요. 언제부터 들렸는지, 가족들은 아는지, 다른 노력들은 해봤는지를요. 그 언니 말을 종합해보자면 언니는 환청이 들린 지 4년, 큰 언니는 7년, 둘째 언니는 요현상으로 예민해져 집 밖에 안 나간 지 2년, 아래 여동생은 평범, 남동생은 성격이 다혈질. 특히 큰 언니는 자신이 듣는 환청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 다 안다는 겁니다. 당시 테마사로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테마를 못했고, 무당들은 자기를 보자마자 당장 나가라고 해서 몇 년째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 전 고민도 없이 바로 언니 나랑 교회 가자라고 말했지요. 언니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다 성당에 다닌다고 자기만 교회를 갈 수 없어서 가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 가서 환청이 안 들리는 날이 오면 다시 성당에 가라고 했지요. 언니가 제게 자기 말을 들어줘서 고맙다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전 언니를 교회 데리고 가기로 마음을 먹고 설득하기에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는 그 시간에는 남들이 말을 시켜도 듣지 못했어요. 전에는 지능이 모자라지만 그림을 그릴 땐 집중해서 못 듣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환청이 들릴 때마다 그림을 그렸고 그 순간엔 환청이 잘 안 들렸다 합니다. 제가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친구들도 도와주었어요. 예를 들어 언니가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나도 그려달라고 졸라서 언니가 그림 그리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어쩔 땐 언니가 친구들을 그리느라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기도 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친구들이 참으로 착했던 것 같습니다. 두어 달을 설득하다가 어느 날 금요일에 언니가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더군요. 전 너무 기뻐서 일요일에 전화할 테니까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시는 부모님 말씀 좀 잘 듣고 가족들과 잘 지내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 부모님은 오전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셨고 전 늦게까지 자고 있었어요. 안방에 전화기가 계속해서 울려대 억지로 일어나 전화를 받았더니 엄마가 전화가 옆에 메모해 놓은 번호를 불러달라더군요. 메모를 보고 부르려는 순간 전 기절을 했고 한참이나 환상을 보고 겨우겨우 일어나 거실로 나가 걸려있는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 사람 얼굴이 얼마나 하얗게 질리는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지린 오줌. 그리고 거울에 비치는 4명의 아이들. 여자 2명, 남자 2명이 제 머리 주변을 맴돌면서 깔깔거리고 놀더라고요. 교회를 왜 가냐면서 저를 비웃고 지구가 회전하며 몇만 년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래된 기억이라 다 기억나지 않지만 주내용은 신은 없다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어쨌든 전 깨어나고서도 계속해서 보이는 그 4명의 아이들 때문에 울고 말았지요. 그 순간 아버지가 서둘러서 집에 들어오셨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받고 나서야 그 4명은 사라졌지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서 있기조차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의 교회 지인분을 만나 기도를 받고 나서야 머리가 아프지 않았어요. 그 후로 들은 이야기로는 토요일 오전에 갑자기 지인분과의 약속이 잡혔고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챙긴다고 했는데도 빠뜨렸고 메모를 묻기 위해 엄마가 전화했는데 전 여보세요? 번호가 이러다가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 순간 귀신이 휙 지나가는 모습이 엄마 눈앞에 보였고 아버지의 능력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만 집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환청이 들리는 언니가 교회에 가기로 결심한 그 다음 날 데리고 가지 못하게 절 겁준 거라 하더군요. 어쨌든 그 다음 날 언니를 무사히 교회에 데리고 갔고 본인이 매우 좋아했어요. 교회에 있는 동안에는 환청이 안 들린다며 어찌나 좋아하던지 문제는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환청이 더 심해진 겁니다.
환청이 심해지다 보니 언니는 허공을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 정도가 심해졌지요. 허공에 대고 욕을 하다가 심해지면 울부짖곤 했는데 짐승의 소리나 다름없었어요. 상태가 심각하고 울부짖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나 수업에 피해를 주게 돼서 언젠가부터 언니는 조퇴를 하고 집에 가기 시작했지요. 저도 걱정이 되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을 따라다닐 수도 없어서 제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던 중 하루는 제 친구가 이야기 좀 하자며 절 불렀어요. 무구인 친구는 귀신 따위는 믿지도 않았고 귀신의 장난이라는 제 이야기도 웃어넘겼다고 해요. 그런데 귀신을 인정하게 되었다며 무서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친구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울부짖으며 걸어가는 언니를 보고 걱정이 돼서 따라갔답니다. 가는 길에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엔 그네가 3개 있었어요. 그네에 언니를 앉혀놓고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올 테니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3개의 그네 중 가운데는 언니, 왼쪽은 언니의 가방, 오른쪽은 빈 그네. 언니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사들고 놀이터 입구에 들어선 순간 언니가 그네를 타는 그 방향과 속도로 그네 3개가 움직이더랍니다. 친구가 잘못 봤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니 그네는 계속해서 움직였다고 해요. 앞에 썼다시피 그네 한쪽은 가방, 한쪽은 빈 그네.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언니가 자기를 보며 그네를 멈췄다 해요. 그네 3개가 똑같이 동시에 멈췄다네요. 친구는 무서워서 더 이상 언니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했고요. 전 내게 해코지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만 했지요. 언니는 매우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며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환청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처럼. 예를 들면 밥을 할 때 진 밥일까요? 된 밥일까요? 라고 기도하면 된 밥이라고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렇게 누군가가 대답을 해준다니 저는 더 미칠 일이었어요. 가끔 저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니의 얼굴은 환하게 웃지만 저를 응시하는 눈동자는 새까맣고 초점이 없었어요. 한 번은 제가 언니 눈동자를 쏘아봤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다리 힘이 풀리더군요. 그 후로 언니와 정면으로 오랫동안 쳐다보질 않았어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가 가족들의 반대로 어느 날부터 교회에 나가지 않았고 언니 말로는 환청이 7년 틀렸다는 큰 언니가 자기의 속을 너무도 알아서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 졸업 후 언니는 모임에 나오지도 않고 연락처도 모르니 자연스레 끊겨버렸지요. 지금은 괜찮은 건지 잘 지내는지 결혼은 했는지 궁금하지만 친구들이나 저나 지나가다 마주친 적조차 없어서 이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부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강령술. 한가운데 세워진 세트를 중심으로 스탠바이에 들어간 스튜디오는 분주히 움직이는 스텝들로 소란스러웠다. 나는 그런 어수선함 속에서 통역을 사이에 두고 몽골에서 온 작은 체구의 노인과 마주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말없이 고요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머리엔 헤드셋 쓰고 양손엔 원고 뭉치와 스케줄 보드를 든 채 초라한 몰골로 앉아있는 30대 후반의 남자가 그에겐 어떻게 보일지 궁금했다. 사람을 끄트로 보는 것만 같은 노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나는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명이 들어와 밝아진 세트에서는 전직 댄스 그룹 출신인 남자 진행자 놈이 아직도 제대로 대본을 외우지 못해 더듬거리며 성질을 부리고 있었다. 그 전에 진행을 맡았던 아나운서 출신의 영린한 여자 MC가 다시 생각났다. 소위 말하는 카메라바를 잘 받지 못하는 수더분한 인상이었지만 진행 실력이나 순간순간 보이는 상식과 재치는 우리 프로에 더없이 잘 어울렸던 여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우리 프로에서 강제 하차한 지 오래였다. 그리고 지금 촬영장에 남아있는 것은 남자 진행자 옆에서 보기 민망한 노출 의상을 입고 열심히 화장을 고치기에 여념이 없는 댄스 가수란 직함의 여자애들이었다. 이제 갓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이 어린애들의 지식 수준이나 방송 능력을 그녀의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었다. 작가들은 방송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입을 맞춰보려고 애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말을 붙이고 있었지만 그 애들이 신경 쓰는 건 자신들이 얼마나 화면에 예쁘게 나올지 뿐이었다.
그 지긋지긋한 풍경에 몸서리가 처지려는 것을 애써 참으며 나는 다시 노인에게 말했다. 조금 있으면 시작할 거니까 준비할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통역을 맡은 덩치 큰 여자가 마치 발음이 새는 것 같은 그네들 특유의 언어로 말을 전하자 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내저으며 뭐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여자의 입에서는 곧바로 그의 말이 한국어로 통역이 되어 유창하게 쏟아졌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이 스튜디오에서 그나마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이 통역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의식은 주관자의 정신력과 성스런 고대의 언어로만 진행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도구는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여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그 노인을 안쓰럽게 생각했다. 우리 프로는 원래 생활 주변의 과학 원리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과학 상식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한다는 의도로 기획되었었다. 참신한 기획과 아이템들로 첫 방송이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동시간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체 시어 프로 시청률 경쟁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프로로 성장했다. 그리고 우리 프로는 곧 높은 시청률과 과학을 소재로 한 공익성 덕분에 일약 방송사의 간판 프로로 부상했다. 그러던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시청률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던 작년 이맘때부터였다. 1년 고비를 넘기면서부터 소재가 고갈되기 시작했고 시청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뻔한 소재를 억지로 부풀려서 방송을 꾸미려 하다 보니 시청률은 수직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새를 놓치지 않고 경쟁사에서 같은 시간대에 화려한 캐스팅으로 새로이 배치한 버라이어티 쇼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우리 프로의 시청률은 완연히 내리막으로 접어들었다. 몇 달 전부터는 한 자리 시청률을 기록하기 시작하며 길게 붙었던 광고들도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 윗선에서 방송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온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시도를 해보았다. 주위 의견을 받아들여 진행자를 교체했고 전문가 패널들도 대폭 줄이며 연예인들을 출연시키기 시작했다.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소재들을 재탕 삼탕 우려먹었고 결국에는 예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묻어놓았던 위험한 기획들까지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집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폭발물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이 많으니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취지를 내세우긴 했지만 결국 목적은 파격적이고 위험스러운 내용으로 어떻게든 시청률을 올려보자는 것이었다. 그래도 모방 사고의 위험이 있었기에 방송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은 살짝 빼버리고 방영을 했다. 하지만 인터넷의 위력을 등에 업은 철없는 어린 녀석들은 금세 그 미신 링크들을 찾아내 손쉽게 폭발물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결국 한 초등학생이 우리 방송을 보고 수제 폭탄을 만들어선 학교 사물함에 넣어두었다가 여름철 열기에 못 이겨 그것이 수업 도중 폭발하는 사고가 터지면서 우리 프로그램은 세간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 그 일로 PD 자리까지 위험하게 생긴 나는 결국 위에서 하라는 대로 수동적으로 프로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제 다음 개편 때면 없어질 것이 확실한 프로의 마지막을 그들의 지시에 따라 이 멍청하기 짝이 없는 기획으로 장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름하여 세계의 기인, 세계 각국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능력을 선보인다는 여름 특집 코너로 지금까지 자석인간, 기공수련자, 투시력 소유자 등등의 이름을 붙인 광대와 사기꾼들을 초대해 마치 진짜인 양 꾸며서 방송에 내보내왔다. 이 유치하고 사기성 짙은 기획은 나의 생각과는 달리 여름 시즌을 맞아 그런대로 반응을 얻었고 신명치료사란 인도인이 초대되었던 지난주에는 7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2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오늘 이 몽골에서 온 조그만 노인이 보여줄 것은 바로 강령술이었다. 몽골의 어느 조그만 산골 마을에서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 점을 본다는 이 부당은 나이가 90이 넘었다고 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 TV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노인이다. 그런 사람을 고작 몇 프로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한국 땅까지 불러와 창피를 주어야 할 것을 생각하자 나는 가슴이 갑갑해왔다. 애초에 세상에 귀신이란 것이 존재할 리 만무했다. 결국 강령술이란 모두 교묘한 사기나 쇼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기에 순진한 시골 사람들이야 속아 넘어갈지 모르지만 교활하기 짝이 없는 도시 사람들이 설렁설렁 속아 줄 리는 없었다.
어쩌면 이 노파는 자신에게 진짜로 영혼을 불러내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설사 그가 자신의 강령수를 진짜로 철석같이 믿는다 치더라도 그건 착각이거나 환상이지 실제로 귀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은 그런 그의 심정을 헤아려 줄 만큼 착하지는 못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곧 있을 생방송에서 이 노파가 강령술에 실패할 때엔 어떻게 되겠는가. 90평생 동안 이 작은 노파를 지탱해 오던 내세에 대한 믿음이 이 타국의 이방인들에 의해 철저하게 파헤쳐지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그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때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노파가 통역을 향해 뭔가 말을 건넸다. 선생님께서는 영혼을 믿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하시는군요. 통역이 전해준 말에 나는 미안한 마음을 애써 숨기며 대답했다. 저요? 뭐, 사실 이렇게 모셔놓고 이런 말하기엔 뭐하지만 전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 게 사실이군요. 고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걸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신을 찾아와 강령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의 질문에 나는 미리 생각해 두었던 답변을 꺼냈다. 간단하죠. 공포 때문입니다. 유령이니 영혼이니 저승 따위 이야기는 전부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에서 기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일 테니까요. 그럴듯한 얘기였고 거짓 없이 나의 생각을 설명한 것이겠지만 정작 노파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다. 그는 왜 자신을 어렵사리 이곳에 불러와 강령수를 부탁하느냐고 물었다. 귀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복을 빌거나 입됨을 하기 위해서? 물론 아니었다. 그를 이곳에 불러온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시청률 때문이었다. 그게 진짜든 사기든 상관없이 시청자들에게 보다 자극적이고 신기한 구경거리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내 속을 알 리 없는 노파는 통역이 어렵사리 전해주는 나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한동안 나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짧게 한마디를 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는군요. 하, 그런가요? 이제 곧 방송이 시작될 겁니다. 저쪽에 서 있는 사람이 손짓하면 바로 무대로 안내해주세요. 방송 시간이 다 된 것을 확인한 나는 재빨리 카메라 뒤로 달려가며 통역에게 말했다. 덕분에 더 이상 불쌍한 노파에게 애써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어차피 방송이 시작되면 어떻게든 결말이 날 것이다.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몽골의 시골 구석에 사는 노파였다. 설령 내가 예상한 대로 방송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가 나에게 어쩔 것인가. 고작해야 역정이나 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걸 일도 없고 TV가 나오지도 않는 시골 마을에서 자신의 강령술이 거짓이란 소문이 날 일도 없었다. 곧 생방이 시작되었고 녹화와는 다른 생방 특유의 긴장감이 무대를 맴돌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은 녹화로 가게 마련이고 이전까지 우리 프로 역시 그렇게 해왔으나 이번 기인 특집은 신빙성을 높인다는 미명 아래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보조 스텝 한 명이 헐레벌떡 나에게로 뛰어와서는 헉헉거리며 말했다. 얘기 들으셨어요? 저쪽 방송국 버라이어티쇼 무대에 누전 사고가 나서 불이 났대요. 거기 난리 났어요. 생방 직전에 사고가 나서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아마도 지난주 방송분 제 방으로 나갈 모양이에요. 순간 나의 얼굴엔 어쩔 수 없이 미소가 번졌다. 비록 이제 미운 정고운정 다 떨어져 나간 프로지만 경쟁 프로가 그 지경이 되었다면 시청률은 엄청나게 오를 테고 그나마 그걸로 유종의 미란 걸 거둘 수도 있을 게 아닌가. 나는 옆에 달린 모니터 화면을 지켜보며 소리쳤다. 곧 광고 끝납니다. 모두 스탠바이. 재난 수준의 방송사고를 겪은 경쟁 프로그램과는 달리 우리 방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진행자 녀석은 오늘따라 용하게도 대본을 외웠는지 더듬거림 없이 멘트를 날렸고 게스트들도 별 무리 없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곧 진행 순서에 따라 우리가 큐사인을 보내자 무대로 몽골인 노파가 불려 나왔다. 멍청한 진행자 녀석의 썰렁한 농담이 한동안 이어졌다. 통역 아가씨는 그런 그의 말을 어디까지 전달해야 할지 곤란해하는 것이 무대 밖에서도 확연히 보였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드디어 노파가 강령수를 시도하는 순서가 오자 무대의 조명은 푸르스름하게 바뀌었다. 그러자 노파는 통역을 맡은 여자의 안내에 따라 무대 한가운데에 가부좌 한 채 앉더니
자신이 가지고 온 작은 책자를 펴들었다. 천장에 달린 조명이 그런 노파의 전신을 핀포인트로 비추었다. 노파는 한동안 강한 조명을 의식하며 눈살을 찌푸리더니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선 조그만 책에 적힌 글자들을 독특한 의문을 넣어가며 읽기 시작했다. 마치 허밍을 하는 듯한 그 기이한 목소리는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우리 조명의 힘을 빌어 그럴싸한 화면이 나가기 시작했다. 미리 노파에게 물어본 바로는 5에서 10분 정도가 걸린다는 강령술은 그렇게 천천히 진행되었고 계속해서 별다른 변화 없이 이어지는 허밍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미리 리허설을 해보려 했으나 한번 강령술을 하면 4, 5일은 쉬어야 한다는 노파의 말에 포기했던 게 슬슬 아쉬워지기 시작했다. 미리 자료 화면이라도 준비해서 같이 내보낼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조금 전까지 무대 위에는 노파 외에 아무도 없었다. 진행자와 게스트들 역시 무대 바깥으로 배치를 바꾸어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무대 한가운데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난 것이다. 처음 그것은 아주 작고 형체가 일그러져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언뜻 보기엔 단순한 스모그나 일그러진 그림자 정도로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현실의 것이 아닌 듯 보이는 형체는 노파의 주문이 이어지자 점점 그 형태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모습이었다. 나는 놀라서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애써 억누르며 카메라 쪽으로 달려갔다. 그 사이 방청석에서는 공포에 질린 방청객들의 비명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황급히 모니터 스크린을 확인하니 다행스럽게 카메라에도 내가 본 영상이 뚜렷하게 잡혀 있었다. 사전에 우리 쪽에서는 무대에 어떠한 장치도 하지 않았다. 어떤 수단을 썼는지는 몰라도 분명 그것은 노파가 만들어낸 것이었다. 순간 고개를 숙인 채 노파 옆에 서 있던 아이의 형체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순간 그 모습을 본 나는 피가 얼어붙는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다. 여전히 형체가 고정되지 않고 일렁이듯 보이긴 하지만 이젠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해진 그 형체는 분명 전에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비록 사진을 통해서였지만 상황이었던지라 나는 그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초등학교 사물함 안에서 우리 방송을 본 아이가 만든 폭탄이 터졌을 때는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아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사물함이 폭발하면서 튀어나간 파편에 목의 동맥을 잘려 결국 죽고 말았다. 이름이 뭐였는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았지만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부모들 앞에 놓인 작은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아이의 얼굴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무대 위 몽골인 노파 옆에서 일렁이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분명 그 아이였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내저으며 무대 가운데 앉아있는 노파를 보았다. 이 조그만 몽골인 노파는 진짜 무당이었고 정말로 강령술에 성공한 것이었다. 이건 정말 대박이야. 나는 공포와 기쁨이 섞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혼잣말을 했다. 그 순간 내 목소리를 듣기라도 했는지 무대에 서 있던 아이의 영혼이 갑자기 나를 노려보았다. 나를 발견한 아이의 영혼은 갑자기 얼굴을 흉하게 일그러뜨리더니 양손을 치켜들고 나를 향해 미끄러지듯이 다가왔다. 자신을 죽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나에게로 다가온 아이의 혼령은 허공에 뜬 채로 내 목을 휘어잡고 조르기 시작했다.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물리력은 내 목을 확실하게 누르며 숨을 쉴 수 없게 했고 나는 곧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아이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눈동자가 없이 시커멓게 뚫린 눈구멍은 반투명해서 건너편 세트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 속에서 나는 아이의 감정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과 그런 일이 있게 만든 나에 대한 원망의 감정이 아이의 눈을 통해 전해졌다. 나는 애써 그 시선을 피하며 도움을 청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누구 하나 선뜻 나를 도우려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카메라는 귀신에게 붙들린 나의 모습을 잡으며 내 목을 조르고 있는 귀신의 손을 클로즈업하고 있었다. 덕분에 나는 무대 옆 대형 스크린을 통해 유령에게 목이 졸려 눈을 부릅뜬 채 발버둥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거의 숨이 넘어가려는 찰나 무대에 앉아있던 노파가 가부좌를 풀더니 나에게 다가와 크게 호통을 치며 아이 영혼의 어깨를 내리쳤고
그러자 마치 연기처럼 아이의 영상이 사라지면서 목을 조르던 힘도 서서히 사라졌다. 노퍼가 나를 향해 뭔가 말을 하자 무대에서 놀라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통역사가 달려오더니 말을 했다. 그 영혼이 당신에게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던 모양이라는군요. 대개는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죽은 영혼이 쉽게 소환된다고 해요. 자신이 성부를 시켰으니 안심하라는데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직도 통증이 느껴지는 목을 어루만지며 나는 통역사를 불렀다. 그녀가 다가오자 나는 노파에게 나의 질문을 통역해주길 부탁하려 입을 열었다. 어찌나 세게 목을 졸렸는지 내 목소리는 좁아진 목구멍을 통해 끽끽거리며 간신히 새어나왔다. 저분에게 여쭤봐 주세요. 아까 이 의식의 음성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는데요. 영혼을 부르기 위한 주문을 정확하게 낭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양을 쌓은 사람이라면 차분한 마음으로 정확히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영혼을 부를 수 있다고 해요. 나는 조금 전 아이의 영혼을 봤을 때 보다 더욱 큰 공포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지금 이 무대는 전국의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너무나 명확한 노파의 음성을 싣고서 말이다. 그때 머리에 쓰고 있던 헤드셋을 통해 스튜디오 위쪽의 통제실 쪽에서 연락이 들어왔다. 이봐 이 PD 기뻐하라고. 방금 우리 프로 전국 시청률이 30%를 넘었어.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경쟁사 방송이 아예 방영을 하지 못한 셈이니 그쪽 시청자들까지 우리 방송으로 채널을 돌렸을 것이다. 말인즉슨 방금 이 몽골인 노파가 시행한 강령술 주문이 전국 30%의 가정으로 실시간 전송되었단 얘기다. 그뿐인가? 당장 케이블을 통해 두고두고 이번 방송분이 재방영될 터였다. 설령 재방송을 내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요즘은 방송이 끝나고 채 다음날이 되기도 전에 인터넷을 통해 선명한 화질과 음질로 인코딩된 동영상들이 떠돌아다니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내일 이맘때면 전국 수십만, 아니 수백만 가정에서 강령술 주문이 재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문으로 얼마나 많은 원령들이 소환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고 수백만의 귀신들이 거리를 활개할지도 모른다. 조금 전 나의 목을 조르던 아이와 같은 악령들이 말이다. 이건 단순히 나 하나의 목이 걸린 문제가 아니었다. 방금 나는 어쩌면 전국 규모의 테러를 저지르고 만 것일지도 몰랐다. 강령술의 여파로 방청객들마저 술렁이는 가운데 조금은 어수선하게 방송이 끝났을 때는 이미 방송국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나는 병원에 다녀와 봐야겠다는 핑계를 대고 스튜디오를 빠져나왔다. 어차피 공중파를 타고 나가버린 방송인이 되돌릴 방법도 없었다. 그저 강령술 방송의 결과에 대한 나의 예상이 빗나간 것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은 나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고 귀를 구멍에 꽂아둔 채로 있었다. 조용한 가운데 홀로 앉아 있자니 조금씩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았다. 어쩌면 나의 기호일지도 몰랐다. 분명 노파는 강령술을 한 번 하고 나면 4, 5일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것을 받고 말하면 강령술은 단순히 주문을 낭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술자 자신의 에너지 소비가 따른다는 얘기인 것이다. 그래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뭔가 일어났다면 벌써 연락이 왔겠지.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혼잣말을 하며 귀를 돌려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했다. 도로는 한산했다. 이 시간에 밖을 나와본 것도 오랜만이었다. 잠시 진짜로 병원을 가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약간의 통증 외에는 목에 별다른 이상도 느껴지지 않았고 엄청난 일을 겪은 탓인지 피로가 몰려오기도 해서 나는 집으로 차를 돌렸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흠칫 놀라며 번호를 확인했지만 다행히도 액정 화면에는 집 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여보 방금 방송 봤어. 괜찮은 거야? 전화를 건 것은 아내였다. 내가 목을 졸리는 모습이 방송을 타고 나갔으니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었을 터였다. 나는 애에서 태어난 척하며 말했다. 괜찮아. 봤으면 알잖아. 순식간에 끝난 일인데 뭐. 지금 운전해서 집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갈 준비해. 오랜만에 밖에서 외식이나 하자. 정말 괜찮은 거지? 그럼 오빠 못 믿. 통화를 하며 뒤를 확인하려 무심코 백미러를 쳐다본 나는 순간 기겁을 하며 숨을 집어 삼켰다.
거울에 비친 뒷자리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공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의 모습. 그녀는 분명 처음 우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던 MC였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뒤에 차고 있는 핸즈프리를 통해 아내의 음성이 들려왔으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울을 통해 보이는 텅 빈 그녀의 눈을 통해 기억의 조각들이 밀려왔다. 상부의 압력으로 그녀에게 진행자를 바꾸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던 일. 그날 함께 술을 마시고 둘 다 만취한 채로 근처 모텔로 향했던 일. 그 뒤로도 몇 번가 나는 아내 몰래 그녀와 만났다. 그 전부터 지적이고 단아한 그녀의 모습에 은근히 매력을 느껴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너무나 진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다. 여자의 임신과 이미 결혼한 남자의 배신. 여자는 실연의 충격과 임신 중독으로 우울증에 걸렸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녀의 죽음은 잊혀갔다. 오직 나만이 그녀의 죽음과 임신 3개월을 막 넘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서서히 뒤에서 나의 어깨를 타고 넘어와 목을 감싸 쥐었다. 핸들을 쥐고 있던 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나의 차도 휘청거리며 도로를 지그재그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말 좀 해봐. 여보. 여보. 그런 상황을 모르는 아내는 답답해하며 전화기에 대고 얀신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뒷좌석의 그녀가 강력한 힘으로 나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기 전 나는 간신히 마지막 한마디를 할 수 있었다. 미안해. 세 번째 이야기. 지옥도. 눈이 내릴 거라 하더니 장대비가 쏟아진다. 눈이야 맞으면 그만이지만 비는 다르다. 기분까지 습해지는 느낌이 싫다. 차가운 물방울이 옷 안으로 굴렀다. 코트깃을 올려 거북이 목을 흉내냈지만 축축한 건 코트 아니든 바퀴든 마찬가지였다. 물을 잔뜩 먹은 솜처럼 늘어지는 몸에 아무 곳이나 들어가 쉬고 싶었다. 이러다 몸살로 직행이야. 투덜대는 뇌가림의 볼륨은 점점 올라간다. 시발 기상청 10세대. 눈이라더니 왜 비가 내리고 지랄이야. 뭐하는 거야 등신들. 바닥을 때리는 맹렬한 빗소리에 묻혔지만 표정만 봐도 어떤 성격의 말인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거다. 짜증이 종일 밀려온다. 아침부터 시작된 이 몫을 스트레스 제조기는 그렇게 쏟아대고도 모자라. 여전히 꾸역꾸역 토해내기 바쁘다. 출근할 때부터 징조는 보였다. 전동차 문이 닫히지 않아 출발이 연기되는 바람에 아침부터 배탈과 수차례 씨름하느라 머리 손질도 못하고 번개같이 뛰쳐나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각을 하고 말았으니까 한참 중요한 회의 중에 기어들어온 내 모습이 곱게 보였을 리가 만무했다. 얹힌데 또 얹힌다고 결제 서류를 제출할 때도 그랬다. 성식씨, 지금 이게 뭐야? 내가 가지고 오라 했던 게 뭐지? 네. 1분기 판매 실적과 2분기 대응책 보고 자료입니다. 그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고. 보고 자료입니다. 보고 자료? 자료? 이게. 이 과장은 운건파다. 사람이 좋아서 화를 내는 법이 없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내 눈엔 그냥 쓰레기로 보이는데. 이것 참, 안경을 바꿀까? 응? 나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봤죠. 성식씨, 나 같은 사람이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직장생활 꼬이고 싶음 제대로 꽈줄게. 이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파악 못하나. 기가 막히는구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그것도 내 부서에서 일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정말 내 눈이 삐었나봐. 옥석이랑 짱돌이랑 구분도 못하고. 뭔 말인지 알지? 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생기는 게 있어. 좀들 꼭 생기잖아. 어떻게든 나타나 여기저기 갉아먹고 다니거든. 처리할 방법은 쫓아내는 것뿐이지. 다른 말로 월급 도둑이라고도 하거든. 도둑놈. 존벌레. 피해주기 전에 곤란해서 싹을 자르는 것도 내가 할 일 중에 하나지. 알아듣겠냐고. 네. 성식씨. 도둑은 되지 마. 열심히 해야지. 안 그래? 들어봐요. 돌아서는 뒤로 서류를 찢는 소리가 들렸다. 이 과장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문을 나서며 떠올린 건 한 달 전 퇴사한 사무직원이 과장에 불륜상대였다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었다. 왜 못 지운다는 거야? 닫힌 문 틈새 사이로 이 과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그렇지, 이게 그가 화를 낸 원인이야. 저기압일 때 걸린 것 뿐이잖아.
그냥 오늘은 재수가 더럽게 없는 날인 거다. 줄줄이 사탕이라고. 스트레스는 머리를 매번 후려쳤고 짜증은 장단을 맞춰 가슴을 욱주었다. 팩스와 모니터는 갈구듯 껌벅임을 반복했다. 커피 한잔 하려다 키보드에 쏟는 바람에 주위 사람들에게 눈총도 받았다. 점심은 정확히 4줄에서 반찬이 동났다. 오후는 또 어떤가. 바닥을 치는 영업실적 그래프들의 연실 한숨만 내쉰다. 그대로 보고하면 화살바지로 죽기 십상이지만 안 할 수도 없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이 빌어먹을 회사는 오늘도 역시 나였다. 지각에 대한 징계 차원이긴 하지만 수긍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 머리에서는 내내 이 과장의 독설이 떠나지를 않는다. 존벌레, 월급 도둑은 되지 마. 내가 언제부터 월급을 훔치며 회사를 갉아먹는 존재가 되어버렸지. 이런 마당에 퇴근길을 비를 쳐맞으며 걷고 있으니 그것도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각에 정말 더럽게 재수없는 날이다. 버스를 애용했지만 질척한 길 위에서 기다리기는 싫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 입구로 향했다. 거세게 내리는 빗줄기가 시야까지 가린다. 충분히 지난 지가 한참인데 허연 입김이 앞에 아른거린다. 꽤 춥네. 얼른 들어가 맥주 한 캔을 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내일은 휴무인 걸 생각하니 그나마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미 젖은 거 뛰기도 그렇고 해서 몸을 움츠린 채 걸음만 빨리 했다. 계단에 다다르자마자 어떤 여자가 우산을 잡지도 않고 그대로 내 앞을 휙 가로막았다. 놀라서 뒤로 피안이 났다인 아랑곳 없이 비대한 몸을 흔들며 정중앙을 떡하니 맞고 터벅터벅 내려간다. 여자의 펴진 우산에서 튕겨진 물방울이 내 바짓단에 튀어 얼룩이 졌다. 시발년. 엉덩이를 그대로 걷어차 버리고 싶었다. 계단을 대굴대굴 구르다가 빵. 터지겠지. 그게 머리든 엉덩이든 간에. 빵. 중간쯤 내려가자 슬슬 우산을 접는다. 아무렇지 않게 물기를 턴다. 가뜩이나 안 좋은 기분이라 무척 신경이 거슬린다.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언쟁이 높아질까 애써 다스려본다. 대신 어깨로 툭 밀치며 여자 옆을 비껴갔다. 어머하며 여자가 반응을 보였지만 모른 척 내려갔다. 어이구, 뭐가 그리 바쁘다고. 닥쳐 이 돼지, 같은 년아. 라고 비집고 튀어나오려는 앞다구니를 입술을 꾹 다물며 씹어 삼켰다. 참자.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일들이잖아. 더럽게 재수가 없는 날에는 사소한 것 하나에도 피해를 본다. 몇 번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대로 조용히 집에 들어가 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이 과장의 앞담과 실적 그래프와 비를 쫄딱 맞은 것쯤은 맥주와 함께 흘려보내면 되는 거고 곧 막차가 도착할 시간이다. 돼지년과 다투는 것보다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대피하는 것이 훨씬 좋은 계획인 거다. 걸음을 더 빨리 하자. 계단을 두세 개씩 건너뛰고 있었다. 긁으로 범벅이 된 지저분한 물웅덩이를 피하려다 넘어질 뻔했다. 까치산행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방송이 틀렸다.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조금 촉박해졌다. 아무래도 막차이다 보니 그런 것 같았다. 계단을 다 내려서고 몸을 돌리는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다. 소리가 들린 곳을 보니 계단 끄트머리 구석에 누군가 엎드려 훌쩍이고 있었다. 여러 군데 금이 간 사기 그릇 안에 담긴 동전 몇 개가 그가 거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우는지 웃는지 모를 그 소리가 좀 섬뜩하기도 하고 화들짝 놀란 사실이 나도 모르게 창피해서 그만 욕지거리를 내뱉고 말았다. 아 시발 거지 새끼가. 욕을 알아들었는지 몸을 움찔하며 고개를 슬그머니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인 시커먼 얼굴이 보인다. 누런 이빨 밑으로 침을 흘린 자국이 꼬질꼬질했다. 약간 치켰던 시선이 눈에 거슬려 이번에는 작정하고 쏘아붙였다. 뭘 봐 시발아. 존나 놀랐잖아. 왜 쳐 울고 지랄이야. 한 푼만 주시면 고맙습니다. 병신 새끼. 말도 제대로 못하네. 그럴 땐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고맙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다. 고맙겠습니다. 농담 따먹기나 할 한가로운 상황은 아니었다. 열차가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동전 몇 개를 던져주고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하필 오늘따라 지피는 동전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고 지갑을 열어 지폐를 꺼내기는 아까웠다. 그냥 외면하고 등을 돌렸다. 선생님, 한 푼만. 지폐를 줘봤자 알코올로 바뀌는 것뿐이고
불쌍한 거지 새끼 수명만 단축시키는 결과일 테고. 지금 중요한 건 막차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고. 한푼만. 갑자기 거지가 내 다리를 당겼다. 어느새 내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황당했다. 다리를 떼보려 해도 거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뒤통수가 아리며 분노가 치밀었다. 이 미친 새끼가 뭐하는 거야. 한 푼만 주시면 놔줄게요. 나 이 시발놈아. 막차 다 왔다고. 지금 돈이 없다고. 한 푼만 주시면 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애걸하는 목소리 뒤로 기죽이며 실실 쪼개 것이 틀림없었다. 이건 일부러 잡는 것이다. 엿대보라는 식으로 발목을 잡는 거다. 까치산행 열차입니다. 도착했다는 방송이 들렸다. 급한 마음에 힘껏 부리쳤지만 거지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왜? 이런 거지도 있나? 정말 굶주림에 미쳐서 이러는 거야? 궁금해할 여유가 없었다. 얼른 지갑을 빼들어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던졌다. 야, 시발. 고맙습니다. 거지가 지폐를 잡기 위해 손을 놓는 순간 나는 그의 주둥이를 구둣발로 쳐 올렸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거지의 얼굴이 뒤로 확 젖혔다. 처음 듣는 묘한 효과음이었다. 억과 쩍이라. 혀를 깨물었는지 입술을 씹었는지 모르지만 기가 흘러나왔다. 바둥거리는 그의 배를 한 번 더 걷어 올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다. 아주 미친놈이 지랄을 떨어. 짐을 뱉으며 열차를 향해 뛰었다.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는 날이다. 이제는 거지 새끼까지 엉겨붙으니. 원래 이렇게 감정적인 인간은 아닌데 순간 터지는 화는 참아내기가 힘들다. 가슴이 쿵쿵 뛴다. 이유가 어쨌든 분노와 폭력은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킨다. 열차 출발합니다. 잠깐.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혔다. 동시에 억누르고 있던 화도 폭발해버렸다. 분출해라. 분출해. 대상은 당연 아까의 거지였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열이 너무 올라서였다. 이 시발놈이. 욕지거리를 씹어던지며 계단으로 뛰었다. 밟아주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았다. 다리를 잡히지만 않았어도 놓치지 않았다. 종일 견뎠던 짜증과 분노가 황당하기도 어처구니 없이 풀려버리고 말았다. 거지는 여전히 엎드려 있었다. 한 걸음에 뛰어들며 나는 소리를 빽 질렀다. 이 개새끼야. 구둣발이 거지의 정수리를 가격했다. 억하며 거지가 꿈틀거렸다. 다시 한번 걷어차른 이 거지가 두 손을 들어 방어 자세를 취했다. 잠깐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주위의 눈총을 받을 일도 없고 지금의 상황을 말릴 이도 없었다. 너 뭐야 시발 새끼야. 마음 놓고 부담 없이 그의 턱을 걷어쳤다. 비명소리와 함께 옆으로 대굴 구른다. 흥분이 들이친다. 아무도 없어. 때려도 되겠지. 이 잡것을 때려도 되겠지. 내 다리를 왜 잡아. 한 번 줘 터져봐라 십세야. 재수 없어. 종일 재수가 없다. 마치 1년에 겪을 아군들을 늑대마듯 종일 시달렸다. 그 하루도 이제 끝이 났다. 이 지독한 하루가 끝났으니 그에 대한 분풀이 많이 남았다. 병신같은 거지새끼의 미친 짓에 하루를 끝까지 망쳤지만 이제 망칠 대로 다 망쳤으니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다. 이번에는 내가 역으로 말이지. 그런 것도 있었다. 맨날 당하는 입장에서 가야 하는 입장이 되어보니 느껴지는 우월감. 꽤 나쁘지 않은 감정. 거지의 뒤통수를 짓밟으며 모처럼 심취했다. 벌레 같은 새끼들. 너희들은 썩은 암덩어리 존재야. 시발 것들. 다 죽어버리지 뭐하러 살아. 나. 대답이 들렸다. 등 뒤었다. 놀라 고개를 돌렸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어느새 누군가 서 있었다. 그는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걸치고 있었다. 영락없는 노숙자였다.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내 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트인 입술꼬리가 꿈틀댔다. 입에 걸레를 물었나. 뭔 욕을 그리 쳤사해. 뭐라고. 당황한 내가 말을 더듬자 그가 낄낄거리며 웃었다. 조심스레 그를 관찰했다. 체구도 왜소하고 비쩍 말라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상이다. 경계심이 조금씩 사라지며 경멸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뭐가 웃겨 시발놈아. 지금 내한테 한 거?
그래 이 씨발놈아. 너도 처맞을래? 거지 새끼들이 왜 이렇게 설쳐. 존나 더럽게 시리. 꺼져라. 만료할 때. 우와. 아저씨 입에 문걸레. 그냥도 아닌 아주 똥걸레네.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약간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가 카악하고 가래를 뱉었다. 입가를 쓱 훔치더니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나와 쓰러져 있는 거지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덥수룩한 머리가 흔들거렸다. 시바, 얘 우리 애잖아. 뭐? 우리 애야.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계를 보았다. 여기 업무를 마칠 시간이었다. 여기까지야. 마음을 추슬렀다. 이 정도면 됐어. 얼른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아직 아고는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려고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허세 섞인 말을 던졌다. 앞으로 조심해라. 뭘? 그거 대묻자 언뜻 말문이 떨어지지 않았다. 가슴이 더 심하게 쿵쿵거렸다. 왜 이렇게 떨리지? 뭘 조심해? 뭘 조심하냐고? 뭘 조심해? 뭘 조심하냐고? 아 씨발 놈이 듣자 하니까 왜 자꾸 말대답이야. 짜증과 두려움에 나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가 다시 낄낄거렸다. 쫄았지?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무시하고 빨리 이 자리를 뜨는 게 상책 같았다. 나는 대답 없이 계단을 재빠르게 올랐다. 쫄았냐고 이 시발 족같은 새끼야. 그의 말은 정확했다. 노숙자의 고함은 살기가 번뜩였고 이성보다도 두 다리가 먼저 눈치를 채 얼른 안전한 곳으로 달아나라고 내 몸을 끌어채고 있었다. 계단을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방금 전만 해도 아무도 없는 것을 좋아라 하며 거지를 마음껏 구타하고 있었지만 이젠 아무도 없는 게 짜증이나 미칠 지경이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것만 같았다. 잡어. 순간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멈칫한 그 찰나 커다랗고 시커먼 손이 내 어깨를 덥석 붙잡았다.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힘이 무척 세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우악스러운 인상의 남자가 들창코를 벌름거린다. 계단과 계단을 잇는 공간의 구석에서 순식간에 튀어나온 터라. 전혀 눈치 못 채고 잡히고 말았다. 밀려오는 두려움에 겁에 잔뜩 질려버렸지만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욕지기가 터졌다. 그들은 노숙자라는 그 빌어먹을 인식에 시발 왜 이래. 목소리가 너무나도 떨려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시발 또 나왔네. 시발 존나게 시발쳐거리네. 뒤진다 병신아. 상황 판단 안 되냐? 그지같이 생긴 애들이라 내가 막 해도 된다는 거 망상이네요. 착각 속에서 사시네. 봐봐. 우리가 거지 같니? 거지들이 이러는 거 봤니? 그냥 더러운 거 걸치고 하수구 냄새나니까 다 등심 머저리 갖다 본 거야. 아까의 쥐새끼 같은 남자가 급변한 멀쩡한 말투로 그는 전혀 술에 취한 것 같지 않았다. 말을 던졌다. 덩치는 말없이 내 어깨를 붙잡고만 있었는데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질끔 날 정도였다. 쥐새끼 남자가 덩치를 부르며 손짓했다. 뺑이 돌고 있으니까 화장실로 옮겨. 덩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몸부림치자 그가 날 노려본다. 소리를 지르자 사람. 강한 충격에 머리가 울렸다. 번쩍하고 빛이 보이며 골이 흔들린다. 점점 시야가 어두워졌다. 늘어진 몸이 바닥에 질질 끌리는 게 느껴진다. 좀이라는 벌레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무척 기분 나쁜 어감의 곤충이라는 건 안다. 좀 먹는다. 좀이 쓴다. 좀벌레. 흔히들 범법자들에게 비유되는 말 아닌가. 사회를 좀 먹는 쓰레기들. 이런 식으로. 그런데 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지극히 보통 사람인 내가 왜 이들과 동급 취급을 당해야 하지? 족같은 이 과장은 나를 좀으로 취급했다. 그도 어차피 더위에서 내려다보면 한낱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인데 주제를 모르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을 참고 넘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에. 사실 진정한 벌레 같은 존재들은 길바닥에 눌어붙은 거지 새끼들과 노숙자 무리 아닌가. 적어도 내 생각은 그래. 그들이야말로 민폐만 끼치는 불필요한 존재 아니던가. 누군가가 싹 청소해준다면 드러내며 지지는 못해도 속으로 다들 잘했다고 격려의 박수를 쳐줄 거 아냐. 몽롱하다.
내가 잘못한 것은 벌레 하나를 밟은 것밖에 없는데. 안 깼나? 스벌. 애새끼 일부러 눈 안 뜨는 거 아니여? 시발놈. 갸. 개워. 철석하는 소리와 불에 대듯 후끈거리는 얼얼한 아픔에 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이제야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었다. 무의식에서 벌레로 취급했었는데 의식을 차리니 입장은 역전됐다. 부어오른 뺨은 마취 주사를 맞은 듯 감각이 없었다. 만지려 팔을 움직이려는데 꼼짝할 수 없었다. 그러고 보니 좌변기의 허리와 가슴, 두 팔과 다리 밑 부분 모두 끈으로 묶여 있었다. 왜 이러는 거야? 자존심을 굽히기 싫다는 이성과 위험하다고 경고를 보내는 본능의 묘한 결합물이 튀어나왔다. 들쑥날쑥한 억양과 떨리는 목소리에 그들이 킬킬대며 웃었다. 존나 웃겨. 졸은 척 티 안 내려고 애쓴다. 쥐새끼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내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쥐새끼의 지저분한 손가락이 턱을 잡고 다시 원위치로 돌렸다. 여긴 우리밖에 없어. 그가 내 눈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우리 밖에 없어. 머리칼을 휘어잡은 그가 내 얼굴을 획 돌렸다. 목이 삐끗했는지 통증이 느껴진다. 그가 돌린 방향에 처음 내 다리를 잡았었던 거지가 서 있는 게 보였다. 우두커니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뭔가 어색했다. 잔뜩 겁에 질려 있는 그의 표정은 창백했다. 쥐새끼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속삭였다. 내가 걷어찬 막내는 이 하나가 나갔고 눈이 부어서 뜨지도 못하고 입술도 찢어졌고 흉터도 크게 지게 생겼어. 딱 봐도 사이즈 나오잖아. 우린 거지라 돈도 없거든. 원인 제공자가 원만하게 해결봐야지. 그렇지. 무어라 답을 하려 했지만 그는 말을 꺼낼 틈도 주지 않았다. 주둥아리 그냥 닥치고 새겨들어 시발새끼야. 쟤는 우리 중요한 돈줄이야. 하루에 얼마씩 벌어오는지 알아? 순수하게 동량만으로. 알면 까무러칠걸. 내가 저렇게 만들어버려서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농담 아냐. 쥐새끼가 눈짓을 보냈다. 덩치가 알아듣고 화장실 입구 쪽에서 대기했다.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그 거지가 주섬주섬 쥐새끼 곁으로 다가왔다. 쥐새끼가 그 거지의 손을 잡고 내 앞에 들이밀었다. 새끼 손가락이 없었다. 우리 애는 장애가 있어요. 쥐새끼가 톤을 높여 영화 대사를 흉내낸다. 이번에는 거지의 발을 잡아들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쥐새끼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발을 벗겼다. 새끼 발가락이 없었다. 발가락도 장애가 있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미소가 싹 사라졌다. 이런 상태에서도 열심히 벌어오는 걸 내가 십창냈잖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빨이 딱딱 부딪힌다. 손가락과 발가락은 잘려나간 것이 틀림없었다. 뭉툭한 절단면이 말해주고 있었다. 선천적 기형이 아닌 뭔가의 작업의 결과다. 예전 들었던 괴담이 떠오른다. 중국이었나? 신혼여행을 온 신부를 납치해서 팔과 다리를 자르고 부거를 시켰다는. 어떻게 하냐고. 쫄지만 말고 생각을 해 등신아. 덩치가 저만치서 고개를 흔들며 나와 쥐새끼 곁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다는 뜻 같았다. 이가 부딪히는 속도가 빨라진다. 따딱딱. 애기야. 쥐새끼가 거지의 어깨를 툭 쳤다. 장애가 왜 생겼지? 만신창이인 얼굴로 거지가 울먹였다. 쪽가위. 그래. 쪽가위. 쪽가위에 쥐새끼와 덩치가 킥킥거렸다. 심장이 요동쳐서 튀어나갈 것 같았다. 쪽가위라고. 어릴 적 어머니 반지꼬리 안에 들어있던 그 쪽가위에 쥐새끼가 품을 뒤적이더니 구겨진 담뱃갑을 꺼내 들었다. 좁은 화장실은 금세 담배 연기로 가득 찼다. 쥐새끼가 동그랗게 연기를 뭉쳐 내 얼굴을 향해 뿜었다. 핵심만 말해줄게. 어차피 아무것도 생각 못할 것 뻔하니까. 자, 나는 거지같이 생겼지만 거지는 아니야. 이래봬도 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사람 중 하나야. 무슨 기여를 하느냐. 그건 금방 알게 될 테니 길게는 말 안 할게.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거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이해가. 비상한 두뇌와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성이 더러운 인간 쓰레기도 있어. 예를 드는 거야 얘. 이 정의로운 사람이 어이쿠
앞을 못 보게 됐네. 사고든 병이든 질환이든 간에 국가적 손실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쓰레기는 사지 멀쩡히 뻘뻘거리며 돌아다니고 온갖 지랄을 떨어. 정말 필요가 없는 뭐랄까. 그래. 좀벌레 같은 새끼. 사회에 피해만 주는 더러운 좀벌레 새끼라 보면 되겠네. 좀벌레. 여기서도 좀벌레. 이 불필요한 벌레 새끼는 또랑또랑한 시력 2.0 두 눈깔 멀쩡히 썩혀. 아 시발 근데 IQ 150 넘는 존나 아름다운 새끼는 앞을 못 봐. 역설적인 거야. 나는 이걸 돌리는 일을 해. 당연히 가질 걸 가져야 하는. 그래서 사회에 이득을 주는 새끼한테 없는 걸 끼워주는 거. 벌레에게서 뺏어서 말이야. 그리고 이 고생하면 그 대가도 정당히 받는 거고. 담배를 툭 떨어뜨려 비벼 끈다. 그의 긴 독백이 끝나지 않았어도 이미 내 등골은 오그라들고 식은땀은 비오듯 흐른다. 머릿속엔 좀벌레와 쪽가위 생각뿐이다. 쪽가위라니. 그런데 그 좀벌레 새끼를 찾는 게 어렵지. 난 아무나 안 잡아.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거든. 믿지 않겠지만 꼭 쓰레기만 골라내지. 그 방법을 여러 번 연구한 끝에 지금 이 방법을 찾게 된 거야. 오케이. 쥐새끼가 옆에 서 있는 거지의 등을 툭툭 쳤다. 끼리끼리 알아보는 거야. 좀벌레는 좀벌레끼리. 아, 왜 거지가 내 다리를 잡았는지 알게 되었다. 내가 그들을 쓰레기로 취급하며 멸시하는 순간 그들도 자신들의 먹잇감인 쓰레기로 나를 점찍은 것이다. 머리가 멍하다. 눈이 쑤시고 온몸이 저렸다. 눈알 하나에 3천, 신장은 2천, 간은 5천. 쓱 굵어보며 쥐새끼가 입을 열었다. 합이 1억. 비명이 터졌으나 훨씬 빠르게 덩치의 손이 내 입을 틀어막았다. 냄새가 훅 풍기며 구역질이 올라왔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봤자 묶인 노끈에 살만 더 패일 뿐이다. 내 눈을 보던 쥐새끼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예상했던 반응과는 좀 달랐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다. 뭐가? 겁이 없네. 겁이 없다니. 내가 지금 바지에 오줌을 지릴 지경이라고.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네.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었지만 내 얼굴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거지 주제에, 무숙자 주제에, 쓰레기 같은 좀 벌레 주제에. 망할 편견은 공포로 가득한 본능조차 가면 속에 가둔다. 틀어막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오는 비명은 본질을 잃어버린 한낱 신음소리와 다를 바 없었다. 장황한 설명의 클라이맥스를 기대했던 쥐새끼는 여전히 경멸의 눈빛이 사라지지 않는 내 일그러진 표정에 대한 실망감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가위꺼내. 다리를 박쳤지만 고통만 느껴졌다. 이러니 저러니 주절주절 떠들어도 단순한 것들은 직접 아픔을 느껴봐야 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거야. 사회에 대한 개념 있는 환원 작업 후에 그냥 네 몸뚱이를 버리지는 않아. 우리 아기처럼. 덩치가 다른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쪽가위를 꺼내 건넸다. 쥐새끼가 잡은 뒤 몇 번 가위질을 해본다. 태어나서 들은 가장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검붉은 목이 쓴 쪽가위가 천천히 밑으로 내려왔다. 그가 내 구두를 벗긴다. 온 힘을 다해 발버둥 쳤지만 발가락들만 열심히 꼬물거릴 뿐이다. 가위를 잡은 오른손이 점점 왼발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시뻘건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진 걸 보는 쥐새끼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렇지. 그 표정. 가위느라 후후 부딪힌다. 끼잇. 일부러 들으라는 듯 쥐새끼가 연실 가위질을 해댄다. 끼잇.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되면 걷는데 많이 불편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 지금 우리 막내는 처음부터 거세게 개겨서 한 방에 확 보내버렸지. 원래는 여기부터 잘라내. 가장 작은 건 말이야. 쥐새끼가 내 양말을 벗겼다. 벗겨진 양말을 집어던지고 그가 새끼발가락을 잡았다. 쪽가위를 벌리며 쥐새끼가 말했다. 주둥이 막아. 소리 안 나게. 덩치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고개를 뿌리치려 하자 뒤로 재빨리 돌아서서 팔뚝으로 목 뒤를 조이며 더 세게 막는다. 꼼짝할 수 없었다. 핏줄이 붉어지며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거센 바람에 잡았던 발가락을 놓치자 쥐새끼가 파식 굳는다. 그가 가위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존나게 꼼지락거리네. 냄새나는 발가락.
슬슬 겁나지? 무섭지? 어디 다시 경멸에 찬 눈초리로 욕해봐. 못하지? 미칠 지경일 거야. 이런 거 너 말고도 한두 번 겪은 거 아니니까. 그래서 더 쉽게 가위질하는 방법도 알지. 뭐게? 그가 새끼 발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부러뜨리면 돼. 뜨거. 발가락이 바닥을 향해 꺾였다. 숨이 턱 막혔다. 끔찍한 아픔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눈물이 흘렀다. 변기의 수조 뚜껑이 내 몸부림에 장단을 맞춰 덜컹거렸다. 너무 아프다. 덜렁거리는 발가락을 톡톡 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몸을 쥐었다. 이렇게 얌전해야 잘라내기 쉽지. 쥐새끼가 쪽가위를 들었다. 끼. 꺾인 새끼 발가락을 가윗날 거고 있다. 안 돼. 쥐새끼가 킬킬거렸다. 제발. 거기 누구 있어요? 모두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쥐새끼가 덩치를 노려보며 내뱉었다. 경신. 아무도 없다면서. 그가 재빨리 무어라 말하며 지시를 내렸다. 가위를 덩치에게 건넨 그가 막내라 부르던 거지를 밖으로 떠밀었다. 곧바로 쥐새끼도 문을 나서며 덩치에게 말했다. 눈 겨눠. 소리 내면 찔러버려. 하나만. 덩치는 즉시 명령을 수행한다. 가윗날이 내 눈을 겨누자 몸에 소름이 쭉 돋는다. 살려주세요. 속으로는 피가 터져라 고함을 지르지만 밖으로는 거친 숨만 몰아쉴 뿐이다. 화장실 문이 닫히고 밖에서 툭툭 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이 뭐하는 거야?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수고하십니다. 동료가 정신을 못 차려서 여기 눕혀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쥐새끼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술을 많이 먹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져서요. 저희 어디 갈 곳도 없고 하루만 쉬어가려고 한 겁니다. 안 되는데. 나 참. 진짜 잘들 숨어 다니네. 선생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새벽에 열리면 튀어나갈게요. 어쩐지 여기만 불 켜져 있더라니. 얼마나 먹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입을 틀어막고 있는 덩치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조그만 소리라도 내면 그대로 가위가 눈에 박힐 상황이다. 이 덩치는 생각이라고는 없는 것 같이 시키는 일만 한다.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밖에 있는 이가 나를 발견하는 일밖에는 방법이 없다. 아이고,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그때부터 너무 괴롭고 아프고 그러면 이렇게 마구 처먹고 쓰러지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도 사람인데 만날 쓰레기 취급받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거 진짜 힘들고 원래부터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한두 번 보나. 그럼요. 우리도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봐주십시오. 쥐새끼의 목소리는 애처로웠다. 개새끼. 가증스러운 주둥이로 잘도 나불댄다. 웃으며 내 발가락을 부러뜨리는 놈이. 지금은 늙고 병들어가는 거린으로 애처롭게 호소한다. 나도 몇 번 넘어갔어요. 사실 정부가 한심하지 아저씨들 잘못은 아니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요. 못 본 척 할 테니 좀 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없죠. 가윈날을 바짝 다가왔다. 온갖 생각이 마구 헝클어졌다. 없죠. 그래요. 알겠어요. 불은 끄세요. 가지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가지마 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쥐새끼의 가녀린 목소리가 들리고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울렸다. 억장이 무너진다. 잠깐요. 저기 문은 왜 닫혀 있지? 문이요? 처음으로 쥐새끼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저기만 닫혀 있지? 하늘이 주신 기회다. 모든 걸 포기했던 순간에 찾아왔다. 믿을 수가 없었다. 너무 놀라고 기뻐서 나도 모르게 발로 바닥을 굴렀다. 절박감에 튀어나온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무슨 소리야? 구두 소리가 가까워진다. 다시 멀어질까 두려워져 생존을 위한 절규를 터뜨리고 말았다. 살려줘요. 시발. 쥐새끼의 고함이 들리며 문이 벌컥 열렸다. 내 모습을 본 공익요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시 살려달라 외치려는 순간 들이닥친 사내가 머뭇거리며 내 얼굴을 쳐다보는 게 보였다. 그제야 쪽가위가 떠올랐다. 깜빡했어. 쪽가위.
왼쪽 눈의 가위가 푹 박혔다. 불에 대는 고통이 얼굴을 감싼다. 깜짝 놀란 귀 하나, 둘, 셋. 순식간에 무서운 통증이 온몸을 휘감는다. 경련이 일어나며 오줌 줄기가 속옷을 적신다. 창자가 베베 고이는 것 같다. 침을 흘리며 피눈물을 쏟는다. 내 몸을 동여맨 노끈이 몸부림칠수록 살을 파고 쥐어들어왔지만 이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의 지옥도였다. 야, 이 병신 새끼. 진짜 찌르냐 이 멍청이야. 찢어지는 외침과 내 목을 조이던 팔뚝의 풀림과 기명, 비명, 비명. 이 미친 새끼들이. 잡아. 놔 이 개새끼야. 다리. 시발 놈이. 시끄럽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두 귀가 먹먹해지고 시야가 시커멓게 변한 뒤 고통은 사라졌다. 이 과장이 내 진급을 적극 추천하겠다고 약속했다. 3개월 뒤면 드디어 대리가 된다. 내 재료가 무척 마음에 들었는지 연실 칭찬 일색이다. 이런 게 자료야. 이런 걸 보고 회사에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구별이 딱 되는 거야. 미소가 입가에 가득 찬다. 오늘 하루는 시작이 좋다. 오후에는 전반기 실적에 대한 평가표가 공개된다. 전사 1등. 예상치 못한 결과였지만 동료들은 그렇지 않았나 보다. 모두들 박수를 치며 축하해준다. 회식이다. 이 과장이 두 손 높여 목청껏 외친다. 장소와 시기를 정하고 퇴근 후에 각자 만나기로 한다. 야근을 하는 직원들도 있었기에 만나는 시각을 늦게 잡았다. 자정.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여유있게 약속 장소로 나갈 수 있다.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어제 샀던 복권을 맞추어 본다. 오. 4등이 2개 나왔다. 10만원을 벌었으니 본전을 뽑고도 남았다. 재수가 좋은 날이다. 기분 좋게 집을 나선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도 웃음이 떠나지를 않는다. 선생님, 한 푼만. 목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돌리니 우두커니 노숙자가 서 있다. 배가 고파요. 한 푼만 주시면 고맙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은 잡히지 않는다. 에이, 기분이다. 지갑을 꺼내어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노숙자의 손에 쥐어준다. 아저씨, 이 돈 받으세요. 술 드시면 안 돼요. 밥 3끼는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맙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하하. 노숙자가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선생님은 사람이군요. 아저씨도 사람이잖아요. 밝은 목소리로 내가 대답한다. 눈이 뜨였다. 피로 물든 바닥이 보인다. 왼쪽 얼굴은 키가 말라붙어 감각도 느껴지지 않는다. 의식이 흐릿하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에 몸이 쑤신다. 노끈이 언제 풀렸지? 생각할 기력도 일어날 기운도 없었다. 아무도 없다. 지금 시각도 모른다. 날 버리고 모두는 사라졌다. 원한과 원망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다. 오로지 살고 싶은 의지뿐이다. 천천히 바닥을 기었다. 기다리면 누군가 나를 발견할 테지만 그런 기본적인 판단력도 지금은 없었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생각할 수도 없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속삭임. 저희 가족은 영등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30평이 다 되는 햇볕이 잘 들어오는 아늑한 집에서 처음 살게 된 거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바로 보이는 제일 밝은 방을 제가 사용하게 되었고 옆 건물에 가려져 햇빛은 안 들어오지만 제일 넓고 추운 방을 남동생이 사용하고 제일 작은 방을 부모님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영등포 청과도매 시장에 있어요. 1층은 청과 파는 가게 2층부터 가정집이에요.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상인들이 영업을 하느라 시끄럽고 트럭 때문에 먼지가 많지만 그만큼 밤에 위험하지 않았고 주변에 초원이라든지 이런 술집이 골목에 많았어요. 그래도 지하철역이 주변에 4군데나 있고 버스편도 많고 마트도 있어서 가족들은 만족해했고요. 거실이 전에 살던 집보다 넓고 햇볕도 내리쬐서 그런지 이상하게 거실에만 누우면 잠이 오더라고요. 제가 방에 앉아있으면 항상 저희 어머니가 거실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를 하시곤 했는데 절 제외한 가족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머니는 예지몽도 꾸시고 영이 예민하신 편이라 언제나 그렇듯 새로 이사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인지 누가 속삭이더군요. 원래 가위 눌려본 적이라고는 초등학생 때엔 없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왜 움직이고 싶은데 안 돼. 라며 절 어루만지기까지 덜덜 떨리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누군가는 귓가에 속삭이며 내 얼굴을 어루만지고 환장하겠더라고요. 20대 초반에 귀신을 딱 한 번 봤는데 무서운 나머지 그 자리서 바로 기절한 적이 있어요. 그 후로 본 적도 없어서 무서워 눈물까지 흘리며 엄마를 찾아 울어버렸습니다. 그 손길을 느끼며 질질 울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열쇠를 따고 들어오시더군요. 그 순간 몸이 확 풀리며 울었던 게 민망해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별 이야기를 안 하시길래 그냥 내가 가위 눌렸나 보다 하고 말았죠. 제 주변에 귀신이 있다거나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니가 항상 경고하셨거든요. 어릴 때 친하게 지내는 오빠 한 명이 귀신을 보진 못하고 느끼기만 한 사람이었는데요. 귀신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았고 제가 그때엔 귀신이나 영적인 경험이 없던 상태라 마냥 신기해 귀신을 불러보라고 보고 싶다고 철없는 소리를 짓거릴 때였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야, 내 주변에 머리 좀 길고 안경 쓴 남자 멀리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순간 그 오빠 얼굴이 떠오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오빠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찌 아시나 신기했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자신의 능력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는 어머니가 별 이야기를 안 하시니 저야 나만의 착각이겠거니 했는데 그 후로 거실에 앉아 있으면 전부 다 잠이 더 잘 오는 겁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또 누군가가 제 귀에 속삭이며 숨소리를 내고요. 하악하악 이러면서요. 그럼 전 졸음에서 깨어나 제 방에 들어가 자곤 했는데 나중에는 그 숨소리를 듣기 싫어서 아무리 졸려도 거실에서 절대 안 잤어요. 당시 제 동생도 가위를 눌린다면서 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와 내가 기가 허해서 그런 거야. 걱정 마. 라고만 하시대요. 남동생이 몸도 약한 편이고 어릴 때부터 가위에 자주 눌려서 가족들도 그런가 보다 할 정도였지만요. 어느 날 밤에 동생이 가위 눌린다면서 제 침대로 와서 자더라고요. 원래 남동생과 친하게 지내긴 했지만 따로 방 쓴 지가 언젠데 20대 중반의 남매가 싱글 침대에서 같이 자려니 좁아서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야근하고 오면 제 침대에서 동생이 또 자고 있는 겁니다. 짜증나고 내 방 가서 자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동생 말이 자꾸 내 방에서 가위를 눌려. 자는 방향을 바꿔봤는데도 또 눌려. 무서워. 딱히 귀신이 출몰하진 않았지만 전 거실에서 졸기만 하면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고 동생은 가위 눌린다며 그 큰 방을 내버려두고 제 방에서 자려고만 하고 제 침대에서 자면 잠이 잘 온다는 겁니다. 엄마, 제가 자꾸 내 침대에서 자요. 자기 가위 눌린다고. 내 침대에서 잠이 잘 온다는데 당분간만 내버려둬. 그럼 난 어디서 자라고? 그럼 거실서 자던지. 거실에서 속삭임을 듣는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알아서 자겠다고 어머니와의 대화를 끝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남동생 손을 잡고 자는 걸 좋아했고 동생 하면 정신 못 차리는 누나지만 이젠 둘 다 덩치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더블 침대도 아니고 싱글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건 좀 힘들었어요. 영등포에 그 집에 이사한 지 3달 정도 되었을 때 어머니가 거실에서 깊이 주무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들었던 목소리와 속삭임이 생각나 어머니를 급히 깨웠더니 왜 잘 자고 있는데 깨우냐고 어머니의 짜증을 잔뜩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는 누가 속삭이는 소리 안 들려? 그것들 이젠 안 들려. 괜찮아. 활짝 웃으시기까지.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그것들은 별게 아니었답니다. 그냥 끈질기게 안 떠나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요. 앞에 쓴 것처럼 저희 집은 3층인데 1층이 가게이고 2층부터 가정집과 원룸이 있어요. 예전에는 시장이 더 컸고 그 상인들을 상대하는 술집과 여인숙이 많았다고 합니다. 초원이니 하는 나이 든 아줌마들이 아저씨 한 명 잡아 술값을 쪽쪽 빼는 그런 카페형 술집 있잖아요. 시장이 작아지고 상인들이 적어지니 여인숙도 많이 없어진 상태였고 어떤 주인들은 여인숙을 가정집으로 개조해서 임대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이사한 그 건물 주인도 아들 결혼시키면서 가정집으로 개조했다 해요. 예훈가나 여인숙. 모텔이 있던 자리는 안 좋은 영들이 오랫동안 몰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공사를 하거나 새로 건물을 짓는다 해도 자연스레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길래 제가 튀어나가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줬더니 동생도 내가 그래서 거실에서 안 자고 누나 방에서 잤어 하더라고요. 동생도 거실서 몇 번 자다가 누가 속삭이는 통에 거실서 절대 안 잔다고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동생에게 이제 가위 눌리지 않을 테니 내 방에서 자라라고 하셨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거실서 자주 주무시지만 저와 동생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고요. 다행히 동생도 그 후로 가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PS1. 몇 년 전에 귀신 때문에 1년을 죽도록 고생했던 지인이 있는데 영등포에 놀러와서 하는 말. 덥다. 온도가 높아. 유흥업소와 숙박시설이 많으면 귀신들이 많아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 이 지인은 무교. 아니 어떻게 보면 불교에 가깝습니다. 지인의 경험에 따르면 가정집이 많은 주거지역에 가면 온도가 서늘하고 시원하다는군요. 회사가 많은 지역은 서늘하진 않아도 덥진 않다고요. 바람이 통하지 않아 답답한 면만 있을 뿐. 영등포나 그 외 유흥 밀집 지역은 대체적으로 온도가 높답니다.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글쎄 믿기진 않는데라고만 하시네요. PS2. 어머니의 예지몽 이야기. 월급 통장을 어머니가 관리하시던 25살. 처음으로 보너스를 봉투로 받는 날이 왔어요. 그것도 거금 50만원. 몰래 써야지 마음먹고 그날 친구를 만나 난생 1,000만원짜리 칵테일을 마시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섰는데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며 하시는 이야기. 내가 낮잠을 잤는데 누가 봉투를 주는 거야. 50만원 정도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누가 돈을 주려나? 어디서 들어오려나? 생길 데가 없는데 그 꿈은 뭐지?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자수하고 남은 48만원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꿈에 돈이 나왔구나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당시 집이 많이 어려웠는데 돈이 생길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꿈을 꾸시더라고요. 그 후로 저나 동생이나 다른 건 몰라도 수입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